네, 5월 FMC가 하루 전입니다. 과연 소문난 잔치일까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변종규 미주은행 자금실 전문입니다. 전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일단 오늘 FMC 열리고 있고요.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발표되고 기자회견은 아마 새벽 3시 반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리를 좀 하고 가죠. 5월 FMC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연준은 20년대 최대 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빅테크 산업이 이렇게 그 버블이 꺼진 이후에 최대 폭의 금리 인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21세기판 가격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17세기에 남미의 코르테스가 금을 들여온 이후에 엄청난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1세기 저희가 그걸 지금 겪고 있고 연준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내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는 금리 인상과 그 폭입니다. 얼마나 인상을 할지, 그리고 6월, 7월에도 얼마나 인상을 할지 계획을 알려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이번에 진정한 긴축이죠. 대차대조표의 감축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떠한 속도로 얼마나 감축할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미 3월 의사록, 4월에 공개된 3월 의사록에는 9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고 이렇게 예상한 공개되었기 때문에 약 연으로 말하자면 1조 달러 정도 그 이상 아마 감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이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작년에는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2월 FOMC는 이것을 삭제했죠. 네. 예, 그 이후에 어떠한 문구도 넣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구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면이 뭐냐면 앞으로 이걸 강하게 크고 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긴축의 속도나 아니면은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무님 아까 키워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하나, 둘, 세 개를 주셨는데 지금 CME 선물에서는 뭐 6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은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멀게만 느껴지긴 하는데 뭐 조심스럽게 볼까요? 7월 달에도 빅스텝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 어느 쪽으로 무게를 좀 더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그 인플레이션은 화두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꺼야 되는 것이 연준의 당면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해서 너무 빨리 해서 나온 결과기도 하지만 엄연히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을 꺼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6월, 7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정상화를 위해서 크게 미니멈 최소한 50%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은 두 가지 지금 초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긴축을 가지고 가고 네. 특히나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금리 인상과 긴축을 동시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7월 이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가 많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축의 정도를 완화해서 타협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한 방향은 크게 경기가 하향 안정화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약간 우려되면서 경기는 어느 정도 열어놓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 FMC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미국 현지에서 새벽 한 3시 15분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리포트 내용들 다 이제 분석해 드린다고 하니까 내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달러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올해 그 달러 인덱스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최근 4월 한 달은 더욱더 강한 심한 이런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4월 의사록에서 950억 불, 월간 950억 불의
이런 긴축을 하겠다, 대체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 세 번째는 여타 통화들이 약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화가 특히나 갑자기 요새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특히나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안화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위안화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위안화도 약세 전환 흐름인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위안화는 어떻게 좀 봐줄까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자세히 하반기에 유심히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위안화 환율을 최근에 보자면 갑자기 저렇게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고 우상향하는 그런 직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더 있으면은 이게 아마 뚫고 위로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그래프는 통상 단기간에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위안화가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당면한 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의 기업들은 제로금리 하에서 미국이나 서방의 자금을 많이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로금리 상태에서 많이 끌어다 썼는데 이것을 소위 다시 롤오버라고 하죠. 이제 갱신할 때는 그만큼 금리 부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금리 부담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는 최근에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 정부들은 주로 이제 인상을 하는 이런 추세에 그렇죠. 오히려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이제 민간의 부담이 정부로 이렇게 이관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게 됐고요. 세 번째를 보자면 생산에서 보시자면 산업에서 이제 생산 기지로서의 위치를 이제 확고히 다져 나가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상하이 봉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틀넥 같은 이슈, 특히나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더 이상 저가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유지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 산업 기지로서 이렇게 전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성장률의 저하가 이렇게 많이 리포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성장률에 있어서 5%는 중국 정부의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이 당면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당국의 이제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126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300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달러 강세는 환율 자체의 상승 국면보다는 통화 가치 조정이라는 면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테이퍼링 이후에 엄청 많아진 이 유동성에 따라서 자산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나 엔화나 아니면은 여타 통화들에 비해서 달러화가 강해진다. 퍼머넨리, 영구적으로 강해지는, 당분간 강해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 달러화가 많이 강해진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 거의 재료가 많이 소진이 되면 앞으로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달러화의 강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원 환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무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비콜인 것 같습니다. 즉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가 지금은 좀 이어지지만 결국 7월을 분수령으로 연말에는 이거보다 좀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텐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게 이제 유엔 농산물 지표라는 겁니다. 저희 그 농산물 지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지수가 100을 기준인데요. 현재 159 월간 단위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러한 상승세는 더욱 가파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밥상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밥상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는 임금으로 이게 이어져서 이제 고용과 아니면은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저희 나라에 이제 원가 상승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 특히나 밥상머리 물가가 오르다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니까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도 높은 긴축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한국의 금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또 풀이해 볼까요? 네,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상한이 어디냐를 두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에 근접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 금리가요. 0%에서 상향으로 이동해서 지금 플러스 구간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 구간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나 여타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악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질금리 상승이 사실 주식에서는 좋은 시절은 끝났다라고 저희가 인지해도 되는 걸까요? 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주식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하락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 조작국 있잖아요. 네. 사실 재무부가 4월 달하고 10월 달 1년에 2번 정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4월이 훌쩍 지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환율 조작국 페이퍼는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장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자국 환율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로도 그렇고 이런 통화들의 환율이 약해지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물가를 낮추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제 여러 엔화라든가 아니면 수입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면 때문에 만약에 리포트가 발표가 되더라도 아마 큰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발표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말씀을 쭉 복기해 보면 이런 거죠. 사실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 환율 조작국은 이 관세 때문에 무역 측면에서 자국 통화의 약세 압력이 미국한테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시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부담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들 통화의 약세는 물가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공화당 정부보다는 민주당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는 환율 정책을 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고에는 없었는데 엔화입니다. 네. 저는 기억하기로는 전무님이 저번 시간에 오셔서도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일찌감치 콜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렇게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BOJ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피력하고 있고요. 네. 엔화는 정말로 뭐 골드만삭스나 JP의 전망처럼 150엔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35엔, 달러당 135엔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150엔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정책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밴드로 채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2014년 당시에 일본 구로다 총재가 밴드를 넘어가니까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공허한 맹아리가 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보면은 이 밴드가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은행도 밴드를 조금 아마 상한을 좀 넓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엔화 질문을 여쭌 게 또 소속돼 있는 회사가 또 이제 일본 관련된 회사이시니까 일본 기업들은 어떠세요? 일본 기업들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일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해외에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이제 MNC죠, 이제 멀티내셔널 기업, 다국적 기업들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문제점 뭐냐,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의 통화가 약세일 때는 본국으로 송금을 사실 꺼려요. 이러기 때문에 경상수지에 무역수지가 아닌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좀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제화 시대에 기업들이 국제화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내일 이제 오전에 결과가 발표되죠. 5월 FOMC 회의 결과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